뼈의 내력. 요시나가의 산장은 깊은 숲속 한가운데였다. 대체 어디까지가 정원이야?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나는 한없이 이어지는 녹음을 둘러보며 물었다. 부지 경계선에 전나무가 서 있어.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역시 허세도 젠체도 싫어하는 요시나가다운 대꾸였다. 오른편 간이 도로를 따라 전나무가 줄줄이 서 있는 것은 보았지만 북향의 정원 안쪽도 아사마야마 산의 능선이 은근슬쩍 내보이는 서쪽도 실록의 숲 그늘에 잠겨 있었다. 요시나가, 너 참 대단하다. 다들 부모한테 받은 재산은 말아먹는 판인데 말이야. 나야 뭘 한 게 있나. 운이 좀 좋았던 것뿐이지. 트레이더라는 직업은 명민하고 신중한 요시나가의 성격에 잘 맞는지도 모른다. 산장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되는 일이라니 마냥 부럽기만 한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넌 어째서 그렇게 젊어 보이냐? 곁에 앉은 요시나가 옆 얼굴을 보면서 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풍성한 검은 머리도 싱싱한 피부도 학생 시절과 그다지 변한 게 없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동창회에 나오는 요시나가는 그 젊은 모습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화제가 되곤 했다. 40대라면 또 모르지만 제 아무리 멋쟁이라도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감출 도리가 없는 50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그것도 적잖이 기이한 일로 여겨졌다. 요즘 동창회에 통 얼굴을 내밀지 않는 건 아마도 그런 젊은 모양새가 나름대로 겸연쩍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던 참이었다. 독신 트레이더로 가루이자와 깊은 숲속 산장에서 산다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냐? 라는 것이 그의 젊음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의 결론이었다. 이거 남자 손으로 대접해서 미안하다. 집사람이 유난히 낯을 가리거든. 테라스의 테이블에는 순백의 식탁보가 깔리고 오드볼 접시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 너 결혼했어? 내가 물었다. 요시나가는 와인 병마개를 뽑았다. 어제 오늘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를 독신이라고 딱 정해놓고 있었지. 농담 같은 것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내였다. 말을 듣고 보니까 요시나가의 입에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늘 조용하고 고독한 인상인데다 매사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어느새 그는 본의 아니게 독신자 취급을 당해온 모양이었다. 부인이 있는 줄 알았으면 갑작스레 폐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신경 쓰지 마. 나도 심심하던 참이니까. 요즘 불경기에다가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아서 일거리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부인께는 이거 큰 폐가 되잖아. 갑작스럽게 역에서 전화를 걸고 찾아왔으니까 아내 쪽에서 아무 말이 없었을 리가 없다. 세련되게 차려진 오드볼 접시가 무언의 항의처럼 느껴졌다. 요시나가는 정원 안쪽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 집의 상징적인 나무라고도 할 목련나무 거목은 새파랗게 이끼가 서렸을 만큼 밑가지가 늘어졌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고요한 당송숲이었다. 저 안쪽에 로즈 가든이 있거든. 마침 제철이라서 집사람도 바빠.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냐? 해 떨어지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목 시계를 보았다.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돌아가 주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일 것이다. 그나저나 부인이 젊으신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묻자
와인을 홀짝거리며 요시나가는 대답 없이 미소만 돌려주었다. 남편의 젊고 늙음은 아내의 나이를 따라간다는 설을 나는 떠올렸던 것이다. 어느 틈에 결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도 역시 한참이나 말없이 미소만 짓고 나서야 적어도 너보다는 먼저 했을걸? 이라고 요시나가는 말했다. 그에게는 친한 사이라고 할 정도의 친구도 없었지만 고등학교 3년을 한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만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터였다. 내 결혼식에도 요시나가를 초대했었다. 이제 새삼스럽게 의리 없는 놈이라고 비난할 마음도 나지 않고 기억을 더듬는 것도 귀찮아서 나는 이래저래 쓸데없는 탐색전을 펼치는 건 관두기로 했다. 너도 참 어째서 그렇게 말에 인색해? 내 면박에 요시나가는 대답 대신에 그야말로 그간 꾹 참았다는 듯이 그로서는 드물게도 길고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요시나가는 말을 이렇게 꺼냈다. 너 라벨의 볼레로 기억하냐? 브라스 밴드의 연습이 끝난 뒤에 내가 클라리넷으로 그 멜로디를 불기 시작했더니 너의 튜바 그리고 사치코의 스테어 드럼이 뒤를 따라 멋들어지게 박자를 타줬었잖아. 후배들은 죄다 집에 갈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귀를 세운 채 그 선율에 흠뻑 빠져서 듣고 있었어. 그건 정말이지 기막히게 좋은 연주였다고. 도저히 즉흥 트리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 라벨의 볼레로. 무슨 겨를엔가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탔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곡이었어. 물론 나도 몰랐고 아마 너희도 알지 못했을 거야. 코치가 악보대 위에 깜빡 잊고 간 오케스트라 스코어를 내가 시험삼아 불어본 거잖아. 근데 네가 그걸 옆에서 슬쩍 쳐다보고 튜바를 맞춰줬고 이어서 사치코가 드럼을 치기 시작했지.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즉흥 콘서트가 되었어. 라벨의 볼레로에는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 그것이 한없이 반복되는 거야. 원래 발레 음악이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처음 보는 스코어, 즉 악보에 의지해서 달랑 3종류의 악기로 연주하는 건 아마 심심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열중했고 모두들 푹 빠져서 들었지. 좀 과장된 말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때부터 기적을 믿게 되었어. 특별한 능력도 대단한 노력도 필요 없어. 저마다의 파장이 어느 순간 완전히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쏟아져 내려온다.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야. 아니, 그런 건 바랄 필요조차 없어. 그래, 기적은 쏟아지는 거거든. 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냐? 그래, 그건 뜻밖이네. 사치코는 한참 나중까지도 몇 번이나 말했었어. 그때 역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인간이야. 너무 평범해서 존재감이 없을 정도지. 그러니까 동창들은 지금의 이 우아한 생활을 수상쩍게 생각하는 걸 거야. 요시나가가 그렇게 잘 풀리는 건 분명 뭔가 비밀스러운 내막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들 하겠지. 이번 동창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누군가 한번 가서 어찌 사는지 꼴을 좀 보고 와라. 혹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온 거 아니야? 물론 그건 나 혼자 괜한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지만 네가 내 인생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지. 만일 너만 좋다면 그 비밀스러운 내막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어. 어때? 괜찮겠어? 다만 내 이야기는 네 가슴 속에만 담아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딱히 나한테 명예롭지 못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가 베네치아로 돌아갔던 마르코 폴로처럼 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건 너무 딱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날까지 죄 지은 건 없었어. 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없었고. 그러면 트레이더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느냐 하면 실은 그것도 좀 애매해. 회사에 출근하던 시절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야 없지만은 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월급 도둑이었어. 다른 사원들보다 약간은 괜찮은 학벌 덕분에 트레이더 직함의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뿐이지. 아, 그런 건 뭐 아무려나 상관없겠지. 요컨대 내가 사실은 나이와 함께 슬슬 창가 자리로 밀려난 끝에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남다르게 뛰어난 능력도 없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도 정년까지 죽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야. 아, 물론 그런 꼴이 되기 전에 일찌감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생활을 시작한 거야. 그보다 젊은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자. 비밀스러운 내막은 거기서부터니까. 나와 사치코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마 너뿐일 거야. 내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 깜짝 놀라던 모습으로 봐서는 네가 아무한테도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 그럭저럭 35년쯤 지난 일이지. 너는 한 발 앞서 현역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나와 사치코는 재수를 했어. 우리가 단카이 세대의 다음 세대였으니까 그때가 아마 수험생 숫자가 정점에 달했던 해였을 거야. 더구나 학원 투쟁 때문에 도쿄 대학은 입시 자체가 중지되었어. 재수나 삼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다들 각오를 하고 있었던가 했을 거야. 내가 오랜만에 너희 집에 전화를 했고 한번 만나자고 얘기가 됐었지. 나와 사치코가 신주쿠 클래식 카페에 어두침침한 속으로 팔짱을 끼고 들어갔을 때 네 얼굴 아직도 기억난다. 마치 유령이나 요괴라도 덜컥 만난 사람 같았거든. 그 전화를 했을 때 사치코와 함께 있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지.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비밀을 터뜨릴 생각으로 너를 불러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세한 경위는 잊어버렸네. 한참을 멍하니 우리를 쳐다본 끝에 네가 상당히 심한 소리를 했었어. 사치코한테 왜 하필 고르고 골라서 요시나가냐? 라고 물었으니까. 뭐 반쯤은 농담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로 사치코는 그런 여자였고 나는 그런 남자였어. 하지만 말이야, 왜냐고 물어보았자 할 말이 없어. 왜인지 모르니까 우리 인연이 기적인 거야. 집안 형편 때문에 사립대학에는 갈 수 없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수학원에 다녔어. 그 재수학원에 국민분과 일반이라는 곳에 도쿄대학 입시 중지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했던 사치코가 있었어. 물론 둘이 미리 짜고 한 건 아니야. 완전한 우연이었다고. 자,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래? 학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류 도립고등학교 학생은 다들 우수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집안 형편은 제각각이었잖아. 그건 당연하지. 성적 좋은 아이가 반드시 좋은 집안 자식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사치코는 초엘리트 외교관의 딸이었고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들어왔었어. 외동딸이었으니까 그 집 부모로서는 사치코를 반드시 도쿄 대학에 보내고 나중에는 외무성에 올려보내고 싶었겠지. 그런 참에 우연히 학원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사치코는 도쿄 대학에 응시도 못한 채 재수생이라는 우울한 처지가 된 거였어. 우리 집안 사정은 너도 조금쯤은 알고 있지?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에 재혼하셨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재혼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 가문의 대가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던 건데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버렸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간 해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건 그런 집안 사정 때문이야. 그래서 별명이 스칼라였잖아. 스칼라십의 스칼라, 즉 장학금 말이야. 별명이라는 건 일종의 애정 표현이니까 뭐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다달이 교무실에 불려가서 장학금 수령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는 건 정말 끔찍했어. 뭔가 동량을 받는 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런 내가 조심조심 한 단계 낮춰서 지원했던 국립 2기 대학까지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까지 한번 찾아간 적도 없었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매달렸지. 재수학원 입학금 좀 빌려달라고 말이야. 아, 오해하지 마라. 뭐 내가 신세 타령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눈물 자는 소설을 쓰자는 것도 아니야. 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경위를 설명하려는 거야. 아무튼 학원 투쟁이라든가 장학금 중단이라든가 엘리트 외교관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든가 또 조실 부모라든가 아니면 연애, 재혼, 또 나 자신의 의지라든가 체면, 그런 온갖 다양한 우연이 차곡차곡 겹쳐진 끝에 나와 사치코는 똑같은 재수학원의 똑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너는 다행히 재수하는 뭐 그런 쪽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지만 재수학원이란 정말 묘한 곳이야. 고등학생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주변에는 온통 1년 뒤에 적으로 가득하고 괜히 친한 척 말을 걸어오는 놈은 분명 공부에 방해가 될 나쁜 친구일 테니까 절대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재수학원이야. 비유로 말하자면 침몰해버린 배 주위를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휘적휘적 헤엄치며 떠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 그런 곳에 잘 아는 얼굴이 있다는 건 퍽 마음 든든한 일이었지. 그래서 처음으로 학원에 갔던 날 돌아오는 길에 사치코와 함께 오차노미지의 찻집에 들렀던 건데 문을 열자마자 라벨의 볼레로가 울리고 있었던 거야. 나와 사치코는 당장 사랑에 빠졌지. 영원처럼 이어지는 방과 후의 시간. 우리 둘밖에 없는 음악실에 누군가 기적의 스코어, 즉 악보를 잊어버리고 간 거였어. 코치도 인간도 아닌 누군가가 말이야. 그러니 뭐 일단 연주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래, 내가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일단 하고 보는 거, 그게 바로 연애라는 거야. 근데 얼마 안 돼서 사치코의 부모가 우리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물론 곱게 봐줄 리가 없었지. 남자를 사귀는 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해라. 어떤 부모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야. 순진하기도 하지. 사치코는 어머니의 그런 의사를 나한테 전하고는 하염없이 울었어. 그래, 순진하기는 했지만 그 반면 요즘 젊은 애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열정적이었지. 아무튼 휴대전화도 메일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애정 표현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런 둘만의 시간도 몹시 소중했거든. 너도 기억나지? 그 즈음 연인들의 가슴에는 순결과 정열이 아무런 모순도 없이 공존하고 있었어. 오히려 그런 홍백의 어울림이 연애 작법이었고 핵심이었지. 그러니까 동반 자살 사건이니 하는 연애 결론도 그리 드문 이야기가 아니었어. 사치코는 하염없이 울고 난 뒤에 한 차례
마음껏 나와 몸을 섞고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연애 핵심에도 충실하자면 옳은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거든. 역시나 사치코다운 선언이었어. 뭐? 너 사치코를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야? 이거 참. 그녀의 특기였던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나설 자리가 없는 브라스 밴드에서 사치코는 여자로서는 정말 특이하게 드럼을 쳤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퍼쿠션은 브라스 밴드의 꽃이야. 사치코가 치는 스테어 드럼의 박자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박력이란 순결과 정열 그 자체였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용기 속에서 순수하게 배양되지 않고서는 사치코 같은 인격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나는 사치코의 제안에 따랐어. 혼자 사는 내 아파트에 그녀가 들르는 일도 없어지고 데이트 비슷한 것도 점심때뿐이었어. 난 그때 긴자의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뒷당번이라는 거였는데 홀 청소를 마친 뒤에 막차를 타고 아파트에 돌아오면 공부할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았어. 그 대신 휴일에는 내내 책상에 들러붙어 있었지. 그런 시간표 속에서 연애라는 걸 계속했다가는 사치코는 둘째치고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을 거야. 사치코는 아마도 부모의 바람과 연애의 핵심 외에도 내 현실을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해. 연애가 중단되는 건 안타까웠지만 나는 사치코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했었어. 그 대신 이따금씩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찾아와 줬어. 남이키 길 쪽으로 난 2인석에 앉아서 참고서를 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홀에 서서 일하는 내게로 이따금씩 눈길을 주었지. 창가에 놓인 양난 화분이 그 사랑스러운 옆 얼굴과 정말 잘 어울렸어. 저기 예쁘장한 손님이 자꾸 너만 쳐다보는데 혹시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고 지배인이 의아한 눈길로 물어보곤 했지만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나와 사치코가 가게 안에서 사적인 얘기를 나눈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게를 나서면 사치코는 나미키 거리를 멀어져 가면서 나를 돌아보았어. 아주 한순간 유리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지. 난 지금도 그 한순간의 사치코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어. 왜 그래? 자네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와인이 맞질 않았나? 이처럼 내가 너무 사치코 이야기만 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된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계속할게. 잘 들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행과도 같은 반년이었어. 그리고 나도 사치코도 무사히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 지망한 대학은 달랐지만 나란히 국립일기학교였으니까 합격자 발표일은 똑같았어.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죄다 휴대전화를 가졌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었잖아. 난 합격했지만 사치코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쁨과 불안으로 애를 태우면서 캠퍼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아마 그때쯤에 사치코도 도쿄대학 혼코 캠퍼스를 나와 완전히 똑같은 심정으로 헤매고 다녔을 거야. 정말 순진하기도 하지.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할지 하나도 정해놓지 않았었어. 수험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재수학원에 나가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아파트 책상에만 붙어 있었기 때문이야. 아르바이트 하던 찻집에서도 한참 동안 휴가를 받았고, 그러니 나와 사치코는 한 달 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채
시험날을 맞이했던 거야. 이래저래 망설이던 끝에 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전화 부스 앞에 줄을 섰어.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주고 사치코의 합격 여부도 확인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거든. 사치코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 내 이름을 듣자마자 경계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저 사치코는요? 네, 덕분에 합격했어요. 그럼 저녁 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우선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분명 요시나가 군과는 이미 인연이 끝난 사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전화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 짓이겠죠. 용건은 전해주겠지만 다시 연락하는 건 삼가주세요. 자, 그럼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시고. 전화는 그야말로 괘씸하다는 듯이 뚝 끊겼어. 난 분노를 넘어 한심하더라. 뭔가 온몸에 힘이 물이 되어서 손가락 끝이며 발톱 끝으로 단숨에 주르륵 빠져나간 듯한 심정이었어. 아직 꽃봉오리가 단단한 벚나무 가로수의 학원 거리를 나는 그렇게 녹아내리는 몸을 질질 끌며 걸었어. 그때서야 겨우 깨달았지. 신이 나서 마구 떠들면서 혹은 어깨를 충들어뜨리고 이 가로수 길을 걸어가는 수험생 중에 아마도 스칼라는 나 하나뿐일 거라고. 아, 오해하지 마. 적어도 난 장애를 극복하고 합격했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 만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나를 버텨온 힘이 한꺼번에 물이 돼서 빠져나갔을 리가 없겠지. 꿈꿀 여유가 없는 나 자신이 한심해졌던 거야. 나에게는 아직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우선 대학 학생과에 찾아가서 장학금 수속을 해야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호적이니 주민등록이니 하는 걸 떼어야 했지. 그 전에 노인병원에 가서 이미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고 내 대신 할머니를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잠든 묘지에도 찾아가 향을 피우고 주변 청소쯤은 해드려야 했어. 어머니를 전화로 불러내서 그 우는 얼굴도 보아야 했고 말이야. 아르바이트 하던 찻집의 점장이나 지배인에게도 나를 응원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투성이었어. 거기다가 사치코 부모의 노골적인 악의에 대항해서 그걸 딛고 넘어서면서까지 약속대로 사치코를 사랑할 자신을 나는 상실해버렸어. 정확하게는 사랑할 자신을 잃었던 게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거지. 사치코는 나의 꿈 그 자체였어. 하지만 나는 문득 하늘이 무너지듯 덮쳐오는 의무의 무게감에 짓눌렸어. 꿈을 꾸는 힘은 내 몸에서 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말았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 많은 연애를 경험했다면 누구라도 알 일이었겠지만 나는 그때야 처음 알았어. 학원 거리의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사치코의 귀엽고 예쁜 얼굴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만 놔줘라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 꿈에 저항했어. 결국 사치코의 집에 다시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 그날 저녁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2번 다시. 긴자의 아르바이트 찻집에 초대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건 그 다음 날인가 아니면 다음 날의 일이었을 거야. 아무튼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날 저녁이었어.
거의 가게 문을 닫을 때쯤에 얼큰하게 술에 취한 한 신사가 나를 찾아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어서 나는 어머니의 남편이 술 취한 김에 찾아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 모두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는 낯선 어머니의 남편과도 나이차가 한참 나는 남동생과도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 뭐 딱히 싫었다기보다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신사는 양난 화분이 놓인 창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긴 항상 사치코가 앉았던 자리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취객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을 수 없이 불쾌했어. 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맞은편 자리에 앉자마자 신사는 거의 잠들어 있던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라고. 살찐 몸을 거들먹거리면서 등받이에 한껏 버티고 앉은 채로 말이야. 대단히 잘난 척하면서 말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인사도 할 줄 모르는구만. 이 자네가 요시나가 군인가? 털이 수북한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가리켰어. 거기서 난 겨우 그 신사의 정체를 깨달은 거야. 인사를 하지 않았던 건 내가 그를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 누군지 알았다면 더더욱 나는 인사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야. 고집이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 외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일부러 우리 집에 전화를 했었다면서?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나와 사치코는 헤어졌던 게 아니었어. 이 교제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해라. 사치코와 나는 부모의 그런 지시를 고분고분 받아들인 것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사귀어도 좋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 적 없어. 사치코의 아버지는 굵직한 목을 돌리면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 마침 보이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손님들을 은근히 몰아내는 작전을 펴듯이 청소를 시작했을 즈음이었어. 자네가 꽤 괜찮은 청년이라는 건 사치코를 통해서 들었어. 그 애가 워낙 착하기만 해서 자네 처지를 딱하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요시나가군, 그런 연민의 정에 기댄다는 건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자네도 사내라면 깨끗이 물러서는 게 마땅해. 깨끗이 물러서라고요? 난 쓴웃음을 지었어. 웃지 않을 수가 있나. 역시 엘리트라는 족속은 자기 이외의 인간은 모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내 성격에 감춰진 열등감,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이름 자존심. 이걸 그는 교묘히 짚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참 어지간히 유치한 작자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지. 그랬더니 뭐가 웃음나? 아니요, 슬플 때는 웃으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라고 대답했어. 물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말이었지. 이자가 뿌리부터 악인인 것은 아니고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서는 협상도 설교도 못할 정도의 팔불출 아버지라는 건 나도 뻔히 눈치를 챘거든. 그래서 나도 그가 상상하는 정도로 바보인 척 그 자리에 어울리는 눈물겨운 소리를 해보았던 거야. 아니나 다를까 위압적인 표정이 갑자기 무너지더군. 저 요시나가군, 미안하네. 난 딱히 자네가 우리 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제 분수를 알라거나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학생의 본분은 학문이야. 학도병 동원으로 제대로 학문을 연마하지 못한 나는 이제야 통절히 후회하고 있네.
라고 말하더라고. 난 웃음을 씹어 삼켰어. 그러고 나서 사치코의 아버지는 그 세대 남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을 줄줄 늘어놓았어. 물론 고생이 많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하지만 그 하소연의 밑바닥에는 피해자 의식이 감춰져 있었어. 그 피해자 의식을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그걸 자신의 대의였다고 쳐버리면 당장 가해자가 된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 더 덧붙이더군. 그러니까 학문을 닦아서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사치코와의 교제를 허락하겠네. 근데 허락한다라는 한마디가 내 비위를 건드렸어. 대학에 합격하면 교제를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그것과 똑같은 논법으로 게다가 반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건을 들고 나오다니. 사람을 바보로 여기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야. 난 그때 아마 얼굴빛이 획 변했을 거야. 만일 그곳이 내 일터만 아니었다면, 가령 긴자거리이기만 했어도 나는 그를 때려 눕혔을 거야. 그때 내가 느꼈던 분노는 아마 어느 누구도 모를 거야. 사치코의 어머니가 받았던 전화만으로도 내가 가진 온갖 힘이 물로 변해버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소중한 일터에까지 쳐들어와서 더러운 입을 놀리다니 말이야. 난 화를 꾹 참고 이렇게 대답했어. 2번 다시 안 만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진지한 얼굴로 마주 쏘아보며 딱 잘라 말했어. 그랬더니 사치코의 아버지가 쾌재의 웃음을 짓더군. 아니, 이대로라면 내가 지는 거다. 이자의 설득에 따라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연애라는 걸 깨닫고 물러선 꼴이 되어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전 상처를 입었어요. 당신도 어른이시라면 제 아픔을 조금쯤은 알아주시죠. 그게 무슨 뜻인가? 금전적인 도움을 좀 주세요. 자긍심을 내팽개치고 이 유치한 자의 눈높이까지 내 몸을 낮춘다면 그건 당연한 요구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하지만 나보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인간이라면 분명 꾸짖고 나설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 그런데 그건 어른스러운 협상이네. 그래, 얼마나 필요해? 어? 이것으로 나는 패배한 것은 아닌 셈이다. 엘리트 외교관을 속물 수준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이겼다고까지는 못해도 입은 상처는 서로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 19만 엔입니다. 19만 엔? 큰 돈이네. 그나저나 액수가 어중간하네. 어떤 계산에서 19만 엔이 나왔나?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재수학원 입학금을 갚을 겁니다. 난 이렇게 대답했어. 대학 납부금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일이어서 국립대학 수업료는 연간 10,000몇천 엔이었을 거야. 내 머릿속에 어떤 계산식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19만 엔이라는 금액은 그 즈음에 늘 의식하고 있었어. 즉 스칼라라고 불리지 않고 또한 어머니와도 연을 끊을 수 있는 금액.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한 돈이 바로 19만 엔이었어. 좋아, 알았네. 내일 저녁이어도 괜찮겠지? 사치코의 아버지는 있는 힘껏 나를 깔아보면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노골적으로 한심한 놈이라고 말하는 표정이었어. 나는 그날 밤 아파트에 남아있던 사치코의 흔적, 즉 손수 뜨개질해준 머플러, 빌려온 채로 놔뒀던 문고본, 한쪽 뿐인 귀걸이, 사진, 편지, 그리고 피임기구 같은 것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어 간다가와에 내던져버렸어.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이었지. 다리 위에서 추억이 떠나가는 것을 한참이나 배웅했어. 그러다가 들고 있던 우산이 사치코가 잊고 간 우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내던져버렸어. 비 맞은 생쥐꼴로 벌벌 떨면서 돌아오는 길목. 사치코를 19만 엔에 팔아치운 건 아니라고 나 자신에게 수도 없이 중얼거렸어. 악의를 이용해서 나는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좋은 짓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결코 좋지 않은 짓인 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되뇌었지. 아파트 신발장에 달아빠진 운동화를 밀어넣는 순간 문득 묘한 계산이 머리에 번뜩 떠올라서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 19만 엔은 딱히 정확한 필요 금액이 아니야. 그때까지의 내 불합리한 인생을 1년에 10,000엔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나타낸 결과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더군. 아마도 나는 부모도 세상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이해시킬 좋은 방법을 줄곧 찾고 있었던 모양이야. 다음 날 저녁, 사치코의 부친은 술기 없는 맨 얼굴로 찾아와서 용건만 마치고는 커피에 입도 대지 않고 가버렸어. 멋도 없이 퉁명스러운 관용 갈색 봉투에는 이 과분한 20만 엔의 현금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사치코와는 그걸로 끝이었어.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정원 저 끝을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바라보면서 요시나가는 내던지듯 중얼거리며 말을 마쳤다. 너 장례식에는 안 왔었지? 나는 아득한 기억의 실을 더듬더듬 당기면서 요시나가의 옆얼굴에 대고 물었다. 응, 2번 다신 안 만난다는 약속이었으니까. 외고집인지 결벽증인지, 아니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닐 것이다. 학년을 통틀어 최고의 재원이었던 사치코에게 돌연 덮쳐든 불행의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요시나가가 사치코의 장례식에 얼굴을 내밀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럼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구나. 젊은 사람의 신부전은 대개는 자살이야. 그럼 너 책임감은 느끼지 않았니? 아니. 라고 요시나가는 가느다란 턱을 가로저었다. 그저 마구 화가 났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그 부모는 틀림없이 나와 인연을 끊는 대신에 돈을 갈취당했다고 사치코에게 말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죽을 만큼 이 세상에 환멸감을 느꼈을 리가 없잖아. 환멸이라고? 환멸. 그것은 설득력 있는 단어였다. 사치코가 믿고 있던 세계 모두가 멸해버린 것이다. 시련이나 패배 같은 것으로 사람은 쉽게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현실이 어떻게 뒤엎어졌건 간에 얼마간의 희망은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 그 자체의 다른 이름인 꿈의 환상까지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인간은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났다. 첫 해에 아예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재수까지 하면서 어렵게 도쿄대학에 합격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었다. 브라스밴드 후배들이 교회 정원에 정렬해서 화려한 행진곡으로 사치코의 관을 배웅했었다. 한창 벚꽃이 피어 있었으니까 그 장례식은 3월 말이거나 4월 초였다. 내가 지휘봉을 잡았었어. 봄방학 중이라 소리가 모자란다고 했거든. 캡틴은 능숙하게 롤을 쳤고. 롤? 그럼 행진곡으로 보냈었던 거야? 글쎄,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 곡목은 뭐였어?
존 필립 수자의 소등. 거참 제목은 딱 맞았었네. 그다지 큰 슬픔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림 같은 요절 드라마와 장례식의 과잉한 연출에 아직 죽음의 실감을 지니지 못했던 우리는 한껏 취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볼레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네. 가닥가닥 풀어져 떨어지는 나뭇가지 사이의 햇살을 올려다보면서 요시나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슴속에서 한참이나 라벨의 볼레로를 더듬었다. 단조로운 주선율이 점차로 강세를 더해서 클라이맥스에 달한 순간 돌연 그 곡은 끝이 난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마치 무대의 막이 떨어지듯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분명 볼레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나 이제 슬슬 가봐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내 잔을 비웠다. 그런데 그 빈잔에 요시나가는 다시 와인을 따랐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 우리 집사람은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게다가 본론은 지금부터야. 요시나가는 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저주했어. 결코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 오로지 사치코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 사치코 아버지와의 묘한 대화가 결론이 난 뒤로 나는 사치코를 애타게 기다렸어. 내 아파트나 알바하는 찻집에 사치코가 찾아와서 틀림없이 일의 진위를 캐물을 거라고 내심 각오하고 있었어. 무엇을 어떻게 캐묻더라도 울며 소리를 지르더라도 결코 변명의 말은 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있었어. 아니,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어. 물론 사치코에 대한 애정이 식었던 것은 아니었지. 애정은 오히려 미쳐버릴 만큼 쌓여만 갔어.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의 인생 경험으로 나의 적은 내 감정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떤 불행이든 감정이 없으면 힘겹지 않아. 죽은 아버지나 헤어진 어머니나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게 된 할머니에 대해서 애정이니 애착이니 하는 감정을 품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겪고 불행을 느끼고 마는 거야. 그런 논리를 끌어다가 적용한다면 이 연애건의 극복은 아주 간단했어. 결코 변명하지 않고 미련도 입에 올리지 않고 그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 적도 없다 라고 마음속에서 계속 중얼거리기만 하면 됐으니까 말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야 이 친구야.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종교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겠지. 믿음이라는 게 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있어서 신불의 공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 만일 내가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그 19년 동안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일 살아남았다고 해도 진짜 한심한 놈이 되었을 거야. 혈육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멸각하는 것에 비한다면 연애 감정을 한때 닫아두는 것 따위는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끝끝내 사치코는 오지 않았어. 나한테 캐물을 것도 없이 그냥 환멸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지. 그 대신에 찾아온 것이 그녀의 부고였어. 브라스밴드 후배가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내 아파트로 찾아왔었어. 선배님,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군. 그 말로도 일의 사정을 다 알아채버렸지. 신부전이라는 사인도 믿지 않았어. 환멸? 그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그 부고를 접했을 때 나는 즉각 이건 전쟁이라고 생각했어. 우선 나와 사치코의 어머니가 분쟁을 했고 거기에 그 아버지가 개입을 했고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사치코가
핵병기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경고 그대로의 결말인 거지. 내가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만약 고개를 갸우뚱했다면 나와 사치코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바로 너뿐일 거야. 근데 넌 나한테 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니? 아,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아까 종교 이론을 좀 더 보자면 사실을 없애는 것은 감정을 소멸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간단한 일이야. 내 말 알아듣겠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읊조리는 것보다 못 보았다라고 믿는 편이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너는 국가로 말하자면 상당히 똑똑한 처신을 했던 거였어. 만일 그때 네가 섣불리 사실을 알아보려 했다면 너와 나는 영원히 단절되었을 거야. 이렇게 술잔을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됐을 거라 이 말이야. 아마 나와 사치코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자네와 똑같은 방침을 취했을 거야. 신부전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공식 발표를 아무도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어. 평화가 진실에 우선하는 것은 전후 일본인의 일반적인 도덕이니까. 난 저주했어. 저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건 최악의 불행의 모습이지. 나는 현실주의자라서 꿈 같은 이야기를 가상하는 일은 없어. 하지만 역시나 그 무렵에는 밤이고 낮이고 사치코의 부모에게 재난이 떨어지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만일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성이 빠져 있었다면 아마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두 사람을 죽였을 거야. 그걸 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재난을 가상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담뱃불 사고나 가스가 새는 사고로 집이 전소되고 숫덩이가 된 사체 두 구가 발견된다. 아니, 그런 결말은 너무 미지근하다. 간단히 죽어 넘어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 엘리트 외교관과 그 아내에게 어울리는 불행은 파멸이 아니라 추락일 것이다. 빚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관청에서도 잘린다. 그래서 길거리를 헤맨다. 이쪽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했었어. 넌 남을 저주했던 일은 없지? 미워한 일쯤은 있겠지만 정식으로 저주했던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증오와 저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 그 두 가지는 이를테면 인간과 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람은 누구라도 누군가를 증오하지. 하지만 증오를 저주로 만드는 데는 인간이 신이나 악마로 변신하는 정도의 비약이 필요해. 난 저주했어. 영락한 부부의 모습을 밤이고 낮이고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 그리고 이렇게도 믿고 있었어. 온갖 감정을 말살하고 현실을 변형시키는 게 가능한 나는 거꾸로 그 감정을 최고조로 올려서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이야. 나는 틈만 나면 도쿄의 지하도와 공원을 헤매면서 불황자 중에서 그 부부를 찾기 시작했어. 아직도 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건 내 저주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층 더 생생하게 몰락의 스토리를 가슴속에 그렸어.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은 어느 날 밤 갑작스레 내게로 쏟아져 내렸어. 부부가 어느 틈에 가게에 들어와서 양난 화분을 놓아둔 창가 자리에 앉았는지 나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창밖은 뜨뜻한 장맛비가 내리는 한밤중이라 남익히 거리를 오가는 우산도 띄엄띄엄 보일 뿐이었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내가 알바하던 찻집에
나는 카운터맨으로 승진했어. 보이 노릇을 1년 동안 하고 나면 홀의 업무는 웨이트리스에게 맡기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찻집의 출세 코스였거든. 가게 안쪽 카운터에서는 객석이 대강 다 보였지만 그때 마침 나는 치프에게서 커피 로스터기의 조작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 그 즈음만 해도 기품 있는 찻집이 아직 건재하던 때라서 내가 근무하던 가게도 생커피콩을 자기 가게 기계로 볶아서 커피를 냈었거든. 후배 보이가 카운터 너머로 치프를 부르더군. 저쪽 손님 냄새가 지독해요. 나가라고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러자 치프는 홀을 넘겨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 노숙자인가? 아,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니까 그냥 둬. 그보다 돈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더군. 나는 무심코 객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깜짝 놀랐다기보다 이렇게 일일이 가게로 좀 찾아오지 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럴 만큼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요. 제가 가보고 올게요. 난 이렇게 말하고 카운터에 키 낮은 쪽문을 지나 홀로 나갔어. 시계를 보며 아르바이트 보이들에게 청소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물병을 들고는 창가 손님에게로 다가갔어. 라벨의 볼레로는 유선 방송에 내보내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흥얼거린 건가?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단조로운 드럼의 리듬에 맞춰서 이국적인 주 선율은 서로 다른 악기의 음색이 뒤엉키면서 증폭되고 저 돌연히 끝나는 엔딩을 향해서 차근차근 치고 올라갔어. 난 허리를 숙이고 마주 앉은 부부의 잔에 넘실넘실 물을 따랐어. 두 사람은 머뭇거리며 나를 올려다보더군. 그토록 낙백하고 인생을 회오하는 인간의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볼성사납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남자는 누덕누덕한 양복을 입었고 마치 길 잃은 고양이의 목걸이처럼 지저분해진 넥타이는 가슴팍에 늘어져 있었어. 그리고 검은 레인코트를 입은 여자의 머리칼은 허옇게 변해서 부스스하게 말라 있었어. 계산대 담당 웨이트리스가 객석을 돌면서 폐점 전의 커피값을 걷고 있었어. 부부는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떨구더니 그야말로 오랜 세월의 반려라는 느낌으로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어. 무전 취식입니까? 나는 빈 커피잔과 파슬리까지 다 먹어치운 샌드위치 접시를 보면서 물었어. 그랬더니 지하도를 걷다 보니까 이 가게라면 자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 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지 냅킨으로 눈두덩을 덮더군. 부부 동양아치군요. 영락없이. 동양아치라니? 뭔가 그건?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의 숙명이겠죠. 난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점원들의 눈을 피해서 호주머니를 뒤적여 잔돈이 남지 않도록 웨이트리스의 접시에 계산서와 밥값을 담아 놓았어. 난 아내 쪽을 향해 말했어. 분명 이미 나와는 인연이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새삼 찾아오시는 건 예의에 벗어난 일이겠죠. 2번 다시 찾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시고요. 보이들이 의자를 올리고 홀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 볼레로는 음의 향연의 정상에서 돌연 뚝 끝이 났어. 나도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 잠시 뒤에 돌아보니까 창가 자리에 부부의 모습은 없었어. 근무 중에는 선체로 끄덕끄덕 조는 보이들이 청소할 때만은 다시 살아난 듯이 부지런히 일하는 건 의자 밑에 떨어진 동전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였어. 저 찻집의 나지막한 소파에 손님이 앉으면 바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흘리는 일이 많았거든. 간판을 내리고 큼직한 창문을 장식한 전등불을 껐어. 카운터 정리로 돌아가려고 키낮은 쪽문에 몸을 숙였을 때 화들짝 놀라는 비명이 들리더라고. 웨이트리스가 걸레를 쥔 채 멀거니 서 있었어. 아마 생쥐나 바퀴벌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부부가 앉았던 창가에는 활짝 핀 양난 화분과 나란히 희디 흰 맨살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 웨이트리스는 그게 유골함인지도 모르고 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였어. 그것이 누구의 뼈이고 어째서 그곳에 놓여 있는지 나는 금세 알아챘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전쟁이라고 생각했어. 있는 대로 온갖 무기를 사용한 응수가 오고 간 끝에 내 진지에는 마침내 이런 폭탄이 날아왔구나. 점원들은 뼈 항아리를 멀리서 둘러싼 채 쳐다만 볼 뿐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 아까 그 노숙자들이야. 지배인은 이렇게 외치고 가게를 뛰쳐나가 바깥을 우왕좌왕했지만 금세 포기하고 돌아왔어. 설마 잊어버리고 간 건 아니겠지? 틀림없이 일부러 두고 간 거야. 제기랄 완전히 정신이 나갔군. 점원들은 한참이나 이러니 저러니 억측을 내놓았어. 공양도 못하는 처지니까 잘 부탁한다는 뜻일까? 아니,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좀 뭐하니까 여기에 두고 갔을 거야. 역시 깜빡 잊고 간 거 아니야? 이런 바보. 이게 깜빡 잊어버릴 물건으로 보이냐? 유골함이라는 게 뻔한데.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 점원들은 주고받았어. 나는 카운터에서 헌 테이블 클로스를 가져와서 유골 항아리를 감쌌어. 점원들이 마치 용감한 사람을 대하듯이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지. 이거 잊어버리고 간 물건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경찰에 갖다 줄게요. 난 이렇게 말했어. 당연한 절차였지만 지배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하고 점원들은 더욱더 나한테 존경의 눈빛을 보내더라고. 난 귀가를 준비하고 한 발 앞서 가게를 나왔어. 물론 경찰서에도 파출소에도 갈 마음은 없었지. 이런 귀찮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마물할 리가 없었지. 근데 뼈 항아리를 품에 안고 피에 젖는 사이에 내 생각은 조금씩 정리가 되었어. 우선 폭탄이라는 건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낙백해서 생기를 잃었다고는 해도 설마하니 나를 원망하고 못살게 구는 소재로 딸의 유고를 썼을 리는 없잖아. 그렇다면 뭔가 부모의 정을 담아서 일부러 나한테 맡긴 것이 아닐까. 사실 그것도 나한테는 참으로 심한 이야기인 것에 틀림이 없지만 난 그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 가슴에 꼭 끌어안고 걸어가자니 이제야 마침내 사치코와 둘이서만 있게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거든. 신호를 건너고 유라쿠초역을 지나서 인기척 없는 오리바타 길을 그냥 한없이 걸었다. 이대로 아파트까지 걸어서 가자고 생각했었어. 근데 뼈라는 건 참 이상한 거야. 인간의 형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 몸인 거지. 난 그 뼈를 조금쯤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냥 과묵한 연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때만큼 사치코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일은 없었어. 첫 키스를 했을 때보다도, 첫 성교를 했을 때보다도 사치코의 뼈는 더 순수한 연인이었어. 그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사치코는 내 처지를 가엾게 여겼는지도 모르지. 아니, 연애의 시작은 분명히 그런 것이었을 거야. 사치코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나에게
감정과 육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어. 그 성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내가 그 행위에 마냥 기댈 수 없었던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어. 속물스러운 양식의 다툼질 사이에서 사치코는 목숨을 끊는 도리밖에는 없었는지도 모르지. 결코 환멸 때문은 아니었을 거야. 자동차의 미등이 비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한밤중의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나와 사치코를 따라잡고 저만치 앞서갔어. 나 있지. 요시나가 군을 정말 사랑해. 너무 좋아. 예전의 입버릇을 유골이 된 사치코가 수없이 몇 번이고 속삭여 주었어. 난 그런 사랑의 말에 응했던 일이 없었어. 그때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로 해버리면 그 즉시 불행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 어떤 불행이라도 감정이 없으면 고생할 일도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지 않고서는 겨우 19년의 인생 역정조차 걸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이제는 요시나가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고 사랑해. 너무 좋아. 뼈는 그렇게 말했어. 나는 도랑가 버드나무 아래 우두커니 서서 곧 죽을 듯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어. 사치코, 나도 그래. 엄청나게 좋아해. 진짜로 사랑한다. 빗방울이 나의 고백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더라. 가슴의 응어리를 토해낸 김에 정말로 그때는 마음껏 울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요시나가의 표정에는 행복한 웃음이 넘실거렸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인 끝에 나는 친구로서의 양식에 준해서 힘겨운 충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시나가, 믿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우리 이제 그리 젊지 않은 나이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요시나가는 내 충고를 웃는 얼굴로 받아 넘겼다. 이봐, 요시나가, 잘 들어봐. 그 찻집에 찾아왔던 노부부는 사치코의 부모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저 무전 취식의 노숙자가 자기 가족의 유골 항아리를 어떻게도 처리를 못해서 내버리고 간 거겠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건 그렇잖아. 말없이 계속 웃기만 하는 요시나가의 가슴팍에 나는 와인 병마개를 던지면서 허허, 이 친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덧붙였다. 아, 이제야 알겠다. 너 결혼 같은 거 안 했지? 사람 돌리는 것도 좀 어지간히 해라. 산장에 사는 우아한 독신 트레이더. 아직은 봐줄 만큼 잘생겼고 몸도 튼튼한 것 같고 돈은 깜짝 놀랄 만큼 많다. 그거면 됐잖아.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어? 요시나가가 정말로 광기에 발을 빠뜨리고 만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정신으로 나를 놀리자는 건지 아무튼 어느 쪽이건 질 나쁜 장난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곧 해가 지겠네. 요시나가는 황혼에 물들어 한층 깊은 맛을 풍기는 숲의 저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 저기 돌아오는 모양이네. 어쩔래? 우리 집사람 만나고 갈 거야? 아니면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나에게 물었다. 가까운 우dum지에서 꿩이 울었다. 목련나무 거목의 밑가지는 이끼를 털어내듯 뒤흔들리고 아직 단단한 꽃봉오리에 백합과 옥자마 꽃무더기가 바람에 가로누웠다. 일륜 손수레를 끌고 돌아오네. 오는 길에 시든 가지도 좀 뽑고 풀도 뽑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범랑 의자에 앉은 채 꽁꽁 묶여버린 듯 나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무들 사이를 누비는 바람을 타고 볼레로가 들려왔다.
아이가 있었으면 했는데 설마 그것까지 해달라고는 차마 못했어. 요시나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뭇가지를 밟는 발소리와 일륜 손수레의 삐걱거림이 서서히 다가왔다. 비스듬히 기운 참빗살 나무 줄기에서 스르라미가 울음소리를 올렸다. 사치코! 사치코! 요시나가는 몹시도 젊은 목소리로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